안녕하세요. 축구 이야기를 전하는 모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실상 아스널로 합류하게 된 마르틴 수비멘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스널의 최우선 타깃은 수비형 미드필더는 아니긴 하지만 이 포지션은 아르테타 감독이 오랫동안 보강을 원해온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스널은 지난 1월부터 수비멘디 영입을 위해 꾸준히 움직여왔고 결국 이번 여름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비멘디는 어떤 스타일의 선수이고 아르테타 체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스널의 새로운 미드필더 구상은 어떨까요? 2023년 그라니트 자카가 팀을 떠난 뒤 아스널은 중원을 재구성하는 데 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해 여름 데클란 라이스와 카이 하베르츠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웨데고르, 라이스, 하베르츠라는 새로운 미드필더 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라이스는 6번 자리와는 맞지 않았고 하베르츠 역시 시즌 초반 미드필더로 뛸 때는 좀처럼 자기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죠. 여기에 스트라이커 자리에 공백이 생기면서 하베르츠는 다시 센터 포워드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결국 아스널의 중원은 파티, 라이스, 웨데고르로 구성된 형태로 재정비됩니다. 게다가 지난 여름엔 미켈 메리노까지 합류하면서 중원 변화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결국 시즌 내내 아르테타 감독이 신뢰하는 조합은 웨데고르, 파티, 라이스 트리오였어요. 하지만 이제 또 상황이 달라졌죠. 조르지뉴는 팀을 떠날 예정이고 파티는 재계약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잦은 부상 문제와 곧 32살이 되는 나이까지 고려하면은 이제는 중원을 리빌딩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르테타는 새로운 6번, 즉 창의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해왔고 바로 그 역할에 최적화된 자원이 수비멘디입니다. 이제 수비멘디가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포지션은 단순히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디테일, 명확성, 그리고 침착성까지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수비멘디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선수인데요. 그는 스페인 대표팀에서 17경기를 소화했고 유로 2024에서는 한 차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특히 주전 미드필더였던 로드리가 부상을 당한 뒤에 이번 시즌 네이션스 리그 8경기 중 6경기에 선발로 나서며 대표팀의 중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수비멘디가 경기 리듬을 조율하는 장면은 작년 11월 덴마크 원정 경기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이 장면에서 수비멘디는 덴마크 선수 3명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받고 짧은 터치로 공간을 확보한 뒤 넓은 쪽에 있는 동료에게 정확하게 볼을 연결합니다. 딱 이 4장면만 봐도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최적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스널 입장에서 이런 플레이는 상대를 중앙으로 유도하고 그에 따라 우측의 팀버나 사카에게 더 넓은 공간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수비멘디는 스페인 대표팀보다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내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수비멘디는 압박 상황에서 볼을 받자마자 왼발 논스톱 플릭으로 상대 머리 위로 공을 넘기고 허벅지로 트래핑한 뒤에 상대를 따돌리고 자신에게 넓은 공간이 생기자마자 앞에 보이는 쿠보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합니다. 이후 쿠보는 측면을 돌파해 오야르사발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득점으로 이어졌죠. 창의적인 터치 한 번이 득점 장면을 만든 셈인데요.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빌드업 상황에서도 수비멘디는 공 소유권을 쉽게 내주지 않아요. 수비멘디는 상대 압박에 고립된 상황에서 뒤꿈치 패스로 센터백에게 연결하며 위기를 탈출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이 열리자 소시에다드는 빠르게 반대 전환 플레이로 전개에 성공했어요. 레가네스전에서도 수비멘디는 압박을 받는 팀 상황에서 직접 내려와 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볼을 받고 가져간 첫 패스로 상대방을 끌어냅니다. 레가네스 선수들은 공간을 좁히고 압박하면 충분히 공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건 수비멘디의 계략이었는데요. 수비멘디는 동료에게 볼을 넘기고 곧바로 다시 받아서 전방의 팀 동료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을 다시 받은 뒤 바로 전방으로 강한 패스를 찔러주는데요. 아쉽게도 쿠보가 치고 나갈 스피드가 부족해서 파울로 끊기긴 했지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볼을 받는 위치 선정과 전방을 보는 순간적인 판단력이에요. 이 지표도 정말 주목해서 볼만한 자료인데요. 이 히트맵은 수비멘디가 가장 많이 뛰는 위치가 아니라 10야드 이상 패스를 가장 자주 받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면 중앙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때로는 측면 깊숙한 위치까지 정말 다양한 지점에서 공을 받고 있죠. 즉 그는 단순히 한 자리에 머무는 선수가 아니라 빌드업 전체 흐름에 유기적으로 관여하며 항상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스널의 오른쪽 라인 웨데고르, 사카가 최근 고립되는 경우를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사카는 항상 2명에서 3명씩 달라붙는 압박 속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수비멘디는 분명 믿을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비멘디가 전진했을 땐 후방에서 박투박 미드필더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공간 커버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수비멘디의 수비 능력은 어떨까요? 수비멘디는 볼이 없을 때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스타일
스타일은 아닙니다. 대신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좋은 위치를 잡아 인터셉트나 루즈볼을 따내는 데 집중하는 스타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싸움이 약하다거나 수비에서 소극적이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로 1대1 경합 상황에서도 신체적인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선수예요.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24-25 시즌 라리가에서 900분 이상 뛴 중앙 및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실제 태클 시도수를 보여주는데요. 수비맨디는 이 수치에서 44위로 꽤 낮은 편이에요. 즉 불필요하게 자주 달려들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주목할 부분은 다음입니다. 태클 성공률은 무려 66.4%로 라리가 전체 미드필더 중 4위입니다.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설 땐 거의 실수 없이 공을 따낸다는 의미예요. 인터셉트, 패스 차단 지표는 19위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공중볼 경합 승률도 62.1%로 전체 1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 세컨볼 경합이나 롱볼 상황에서도 센터백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런 수비맨디의 능력은 실제 경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발렌시아전에서는 수비맨디의 위치 선정, 침착한 볼 처리, 수비 집중력이 모두 드러난 장면이 있었죠. 먼저 루즈볼 상황에서 상대 길라몬보다 먼저 자리를 선점해 공을 따냅니다. 이어서 상대 압박이 몰려오는데 당황하지 않고 풀백 로페스에게 공을 연결하죠. 그리고 곧바로 측면으로 빠져나오며 다시 패스 옵션이 되어주고, 그리고 볼을 다시 받은 뒤 상대 윙어의 압박을 버텨내고 방향을 바꾸며 다시 넓은 공간에 있는 수비진에게 정확히 볼을 전달합니다. 이 짧은 장면 안에서 수비맨디는 단순히 위험한 상황을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팀이 안정적으로 다시 전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결국 수비맨디는 예측 기반의 안정적인 수비, 경쟁력 있는 몸싸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볼을 처리할 수 있는 판단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공격 기여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물론 수비맨디는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대하며 영입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소시에다드에서 236경기를 뛰며 10골 9도움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많은 공격 포인트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장면을 보면 아스널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기죠. 빌바오전에서 상대 미드필더가 중앙을 가로지르는 무리한 패스를 시도하는데요. 수비맨디는 자연스럽게 그 패스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터치한 뒤 왼발로 오야르사발을 향한 스루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주죠. 오야르사발은 골키퍼를 제치고 마무리하며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이 장면을 그냥 상대의 실수를 받아서 패스 넣은 것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수비맨디가 수비 시 정확한 위치에 있었고 패스를 끊자마자 깔끔한 터치와 판단으로 한 번의 공격 전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쉽게 보이는 플레이가 바로 수비맨디의 강점입니다. 이번엔 지로나전입니다. 당시 지로나는 2대1로 앞서 있었고 전반 종료를 앞두고 낮은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후방에서 볼을 잡은 수비맨디가 넓은 시야로 세를로트의 침투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무게 조절과 강도로 수비 뒷공간을 넘기는 패스를 띄워줍니다. 세를로트는 이를 가슴으로 트래핑한 뒤 바로 발리슛으로 골을 만들어냈죠. 이처럼 수비맨디는 숫자로 드러나는 공격 포인트는 많지 않지만 상황 판단과 시야, 패스 정확도를 통해 공간을 한 번에 열어주는 장면들을 자주 만들어냅니다. 아스널처럼 낮은 블록을 상대로 답답한 흐름을 뚫어야 할 때 수비맨드의 이런 패스 한 방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비맨드의 플레이 스타일과 장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그는 아르테타 체제에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즉 6번 역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을 받을 줄 알고 압박을 침착하게 피해 짧은 패스로 연계하며 상대를 중앙으로 끌어들인 뒤 이선과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능력이 탁월하죠. 특히 후방 빌드업이 중요한 아스널에서 그의 존재는 단순한 포지션 보강이 아니라 전술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라이스가 전진해서 공격에 관여하는 건 파티가 있을 때도 가능하지 않았냐?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파티가 뛸 때도 그 역할이 어느 정도 가능했죠. 하지만 수비맨디가 왔을 땐 가장 변화가 클 선수들은 저는 웨데고르랑 사카라고 생각해요. 앞서 보셨던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 수비맨디는 경기 중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주 공을 받으며 그 지역에서 연계에 능한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웨데고르는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고 팀버 혼자만으로는 그 상황을 풀어내기 어려웠습니다. 파티 역시 그 지역에서 공격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수비맨디는 다릅니다. 후보와 함께했던 오른쪽 연계 플레이 경험, 그 속에서 만들어낸 공격 포인트들은 사카와의 조합에서도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게다가 그 쿠보 자리엔 이제 사카가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공격 전개가 기대되는 이유죠. 물론 현재 아스널에게 가장 시급한 보강 포지션은 스트라이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수비맨디 영입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중원 조합의 완성도 그리고 팀 전체의 전술적 유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